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봤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로는 앞부분에서 배웠던 1, 2, 3, 4단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혹시 중간고사를 조금 뭐 이렇게 기대한 것보다 조금 잘 못 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시더라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이 경제 금융 과목에 대해서 이제 거의 처음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금융이나 경제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런 게 있구나, 개념들은 이런 게 있구나를 익히는 시간을 이제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학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퀴즈 그리고 시험 그 인포메이션 세션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양 과목으로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났을 때 학점은 최대한 위에서부터 다 채워드리려고 하고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험 점수나 학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전에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이제 여기 우리 강의 노트 기준으로 11페이지에서 룰 5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interest rate,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가격이 변하게 되더라.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난번에서 봤던 것에서 이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 16.3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공부를 했던 듀레이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보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16.3번 테이블에서 예를 들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yield to maturity가 8% 이제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8%이고 이제 그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쿠폰을 주는 채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채권의 이제 쿠폰 레이트가 요렇게 될 때, 이제 그리고 머추리티가 요렇게 변할 때 그 채권의 각각의 듀레이션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쿠폰 레이트가 요렇게 2에서 4, 6, 8, 10으로 이제 조금 커지게 될수록 이제 여기 지금 듀레이션이 짧아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중간중간에 회수되는 쿠폰이 좀 많이씩 들어올수록 조금 내가 투자했던 돈을 좀 빨리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테이블 16.3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만기가 1년일 때의 채권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만기가 5년일 때, 이제 만기가 10년일 때, 이제 만기가 20년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쿠폰 레이트가 커질수록 듀레이션이 작아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만기가 1년일 때에도 이제 최소 쿠폰 레이트가 2%라도 주어지는 경우에 이제 듀레이션이 1년보다 그러니까 만기 1년보다 작죠.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만기가 5년인 경우의 채권들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만기가 5년이지만 듀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다 5년보다 작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실제 만기보다 작게 듀레이션이 계산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여기 지금 perpetuity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 perpetu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 끝자락에서 잠깐 봤던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이 무한대로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perpetuity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어떠한 것에 투자를 했어. 한번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히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나에게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나한테 현금 흐름이 오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이제 perpetuity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perpetuity의 경우에는 이제 쿠폰 레이트가 2%든 4%, 뭐 6%, 8%, 10%든 상관없이 여기 지금 듀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13년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쿠폰 레이트가 아니 작든 크든 이게 듀레이션이 동일하게 나온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피겨 16.2번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제 그러니까 3% 쿠폰 레이트이면서 YTM이 15%, 이제 15% 쿠폰이면서 YTM이 15%.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이자율이 15%일 때 발행된 채권의 경우 지금 만기가 길어질수록 머추리티가 길어질수록 이제 그리고 요 점점점점점점점점도 머추리티가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요 두 점점선하고 요 실선이 만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여기 시장 이자율이 15%대 발행된 쿠폰이 비록 쿠폰 레이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만기를 진짜 무한대까지 끌고 가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뭐 듀레이션이 이게 어느 한 점으로 컨버지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16.3번에서 맨 마지막에 행에서 나와 있는 이 perpetuity의 경우에 쿠폰 레이트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거를 지금 뭐 여기 지금 만기가 20년보다 초과인 상태, 그러니까 뭐 한 30년, 40년, 뭐 50년 아니면 100년 뭐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 이 쿠폰 레이트가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제 듀레이션은 한 1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쿠폰 레이트가 얼마든 상관없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시장 이자율이 8%인 상황에서라면 한 13년 정도 지나면 내가 투자한 거 다 상환되겠구나, 이제 회수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6.3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는 이어서 16.2 소단원에서 이어서 컨벡시티라고 하는 채권에서 나오는 또 두 번째 중요한 지표인 컨벡시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서 공부를 하는 요 16단원에서 공부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는 첫 번째 듀레이션하고 요 두 번째 컨벡시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컨벡시티라고 하는 게 또 나오냐?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왜 또 굳이 컨벡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더 배우느냐? 라고 이게 짜증을 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런 거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리니어하지 않다는 거를 여러 그래프들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본드 프라이스와 일드 시장 이자율의 관계를 그려보면 요렇게 컨벡스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지금 여기 modified duration을 봤던 부분에서, 자, 그럼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우리가 컨벡시티를 이제 새로 배우는지를 지금 제가 도입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modified duration 계산한 게 어떤 채권의 modified duration 계산한 게 5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여기 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 변했다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1% 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채권의 듀레이션이 5다, 모디파이드 듀레이션이 5다. 이제 그러면 그 채권은 대략적으로 채권 가격이 지금 채권 가격에서 5%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나타내 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듀레이션, 모디파이드 듀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이제 듀레이션, 모디파이드 듀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듀레이션에 곱하기 이제 이 시장이자의 변화율을 하면 대략적으로 그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변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이제 시장 이자율 변할 때 채권 가격 얼마나 변할까를 예측을 해보면 이거 지금 선형 관계죠. 이제 굳이 따지자면 기울기가 D 스타 뭐 마이너스 D 스타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D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직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넘어와서 이제 피겨 16.3번을 보면 여기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 modified duration 곱하기 이제 델타 y는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할지를 예상을 해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점점점점점 선처럼 이렇게 이제 수직인 선으로 채권 가격이 변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파란 진한 선처럼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렇게 요 곡선처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시장 이자율 내려가면 이제 채권 가격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 곡선을 따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더라라고 실제 모습은 요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 시장 이자율 바뀌었을 때 채권 가격이 변하는 모습은 요 진한 파란 선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그 계산을 해보는 이제 마이너스 D 델타 곱하기 마이너스 D 스타 곱하기 델타 Y를 그거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의 변화를 이렇게 점점점점점 선처럼 실제랑 다르게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0을 기준으로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에는 채권 가격이 이제 물론 둘 다 오르기는 하지만 실제보다 덜 오르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어프로시메이션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실제보다 언더에스티메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는 하죠. 두 개 다 떨어지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덜 떨어지는데 채권 가격이 더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또 잘못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듀레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듀레이션만 가지고 채권 가격의 변동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 에스티메이트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0을 기준으로 시장 이자율이 조금 내리거나 조금 올라가나 하면 이제 이 곡선이나 아니면 이 점점점 선이 두 개가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시장 이자율 변화가 커질수록 지금 이 차이가 넓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듀레이션이라는 거 가지고는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조금 변하는 거? 이제 그거는 좋은 굿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 이제 그런데 이게 시장 이자율이 많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할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좀 많은 오차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듀레이션이라는 지표 플러스 이렇게 컨벡시티라고 하는 지표를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예 요거를 지금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강의 노트 16쪽으로 와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거를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노테이션이 우리가 경제, 금융, 채권과 관련된 노테이션들이긴 합니다만 혹시 요거를 잠깐 이렇게 째려보시면 내가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뒤에 뭐가 막 또 이렇게 막 써있다 치자. 그러면 혹시 미적분 시간에 대충 이런 거랑 비슷한 거를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게 테일러 익스펜션,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 이라는 거를 미적분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 변할 때 채권 가격 얼마나 변하지를 요렇게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제 그렇게만 예측을 하면 우리가 16.3에서 본 것처럼 부정확하게 실제 채권 가격 움직임보다 부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어프록시메이션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요 항을 추가를 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하면 이제 요거까지만으로 어프록시메이트 했을 때보다 요거를 넣어서 어프록시메이트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채권 가격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거를 이렇게 경제, 채권, 금융 부분에 활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컨벡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지금 윗부분에 컨벡시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풀로는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유도를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지금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의 변화를 요렇게 이제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이제 요 그래프의 기울기 있죠? 요 기울기가 듀레이션인 거예요. 채권의 듀레이션. 그리고 이제 요 기울기의 변화율이 컨벡시티인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1차 저기 한 거가 이제 듀레이션이고 2차 저기 한 거가 컨벡시티다. 되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컨벡시티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 나누기 채권 가격 하면은 요게 이제 디라이브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요게 실제로 디라이브 해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나 금융을 처음 배우는 이제 거에서는 이제 조금은 너무 스페시픽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디라이브를 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애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요 식을 아예 주고서 이해를 잘 했는지를 이제 묻는 뭐 그런 거를 문제로 내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지표라는 걸 배웠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는 직선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을 시장 이자율 변화보다 조금 이제 오차가 생기게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제 그래서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한 항을 더해서 이제 제곱 텀까지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 채권으로 이야기를 하면 컨벡시티라고 하는 것까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채권 가격을 시장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예상을 어프록시메이트를 해보면 아까보다 조금 더 정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 듀레이션은 여기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 요 일드에서 기울기고 그리고 컨벡시티는 이 기울기의 변화율 한 게 컨벡시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16.3번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점점점점 요게 어프록시메이트고 이제 1차 항 텀까지만 가지고 어프록시메이트 한 거고 이제 요 파란 선이 진짜잖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요 어프록시메이트 그러니까 듀레이션 텀까지만 가지고 시장 이자율 변화 대비 이제 채권 가격 변화를 예측을 하게 되면 실제보다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는 실제는 채권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우리가 덜 오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잘못 어프록시메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실제로는 채권 가격이 요것밖에 안 떨어지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채권 가격을 또 underestimate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런 어떤 잘못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 근처 시장 이자율이 뭐 요 근처에서 뭐 조금 변하는 거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많이 변하게 되면 오차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컨벡시티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이제 그래서 이 컨벡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듀레이션은 기울기고 이제 컨벡시티는 기울기의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컨벡시티는 사실 이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 요 이제 반비례 요 기울기 요 곡선 있잖아요. 요 곡선 요 곡선의 커버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뭐다? 컨벡시티는 요 채권 가격과 일들을 나타낸 요 컨벡스한 곡선의 커버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컨벡시티가 크다라고 하면 이게 제가 지금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더 굽어져 있으면 컨벡시티가 크다는 거고, 이제 그리고 조금 덜 굽어져 있으면 이 컨벡시티가 좀 낮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적분 한글책에서는 이 커버처를 곡률이라고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더 꼬부라진 거를 컨벡시 채권에서는 컨벡시티가 크구나, 이렇게 덜 꼬부라진 거를 컨벡시티가 작구나, 곡률이 작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16.4번에서 두 개의 채권에 대한 컨벡시티를 비교를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본드 A라는 채권과 본드 B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본드 A라고 하는 채권은 지금 시장 이자율이 뭐 요렇게 변하고 요렇게 변할 때 지금 요렇게 지금 Y축이 Y값이 변하게 되는데, 지금 채권 B보다 채권 A가 시장 이자율 떨어질 때 더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이자율이 오를 때는 가격이 채권 A가 B보다 덜 떨어지고 하는 좋은 점이죠. 투자자에게 있어서 좋은 점. 그래서 채권 A는 좀 커버처가 더 크고 채권 B는 커버처가 좀 작구나. 컨벡시티로 말을 하면 채권 A의 컨벡시티가 채권 B보다는 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컨벡시티가 있음으로 인해서, 채권에 이런 컨벡시티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거예요. 채권에는 이런 컨벡시티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게 투자자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이게 꼬부라질수록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더 오르게 되고,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덜 떨어지게 되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커버처가 더 꼬부라지면 더 꼬부라질수록 좋은 거지. 이제 물론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자세한 부분이라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채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 아까 우리 피겨 16.4에서 본 것처럼 A 같은 채권이 있고 B 같은 채권이 있고 뭐 C, D, E, F 여러 가지 채권이, 그러니까 채권마다 다 커버처가 다 다를 건데 최고로 꼬부라지는 그러니까 최고로 곡률이 큰 채권일수록 투자자에게는 최고로 더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는 투자자가 처음에 살 때 아예 애초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다시 우리 내용으로 돌아와서, 채권 투자자에게 있어서 이 커버처라는 거, 컨벡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자에게는 이렇게 좋은 점이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상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는데, 더 곡률이 큰 채권을 사려고 하면 투자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처음에 더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asymmetry, 그러니까 비대칭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뭐 몇 번 지금 피겨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시장 이자율이 오를 때보다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변하는 게 훨씬 더 크죠. 오르는 게 훨씬 크잖아. 오르는 폭이 떨어지는 폭보다. 이제 그게 우선은 첫 번째 에이시메트릭한 부분이고,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이 공률에 따라서도 공률이 더 큰 채권일수록 이제 이렇게 시장 이자율 떨어질 때 채권 가격 더 오르고 시장 이자율 오르면 채권 가격 덜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런 이제 컨벡시티와 관련한 이제 모습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여기 지금 이제 듀레이션하고 콜러블 본드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콜러블 본드가 뭔지는 이미 공부를 했죠. 뭔지는 이미 개념은 알고 있어요. 뭐다? 채권을 발행을 했었던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어. 그때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 뭐 예를 들어 10%였다 치자. 그런데 경제가 좋아져서 지금 시장 이자율이 5%로 떨어졌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10%로 발행할 때 이제 그때 발행한 채권을 비싼 이자면서까지 만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5%이니까 지금 그때 다시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 이전에 10%거 발행했던 거 끄고 막고 그러니까 갚고 나는 그냥 5% 새로 발행한 걸로 쭉 돈 갚으면 나는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쵸? 이거 우리 그냥 일반 사람한테 말을 하면 내가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 뭐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려고 그냥 내가 1억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뭐 그렇다 치자. 그러면 내가 1억 대출 받을 때 이자가 10%로 받았어.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 따져보니까 이자율이 똑같은 주택담보대출 5%면 받을 수 있대. 그러면 나는 10%로 받았는데 5%로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떻게 할 요인이 생겨. 5%로 다시 대출 받아서 10% 대출 받은 거 갚고 나는 5%짜리 대출로 이제 돈 갚으면 나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훨씬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있어서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 회사에 있어서든 이제 그래서 이 콜러블 본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업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쭉 돈을 갚다가 중간에 저 만기가 남았는데 그냥 지금 돈 갚아버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요 콜러블 본드였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채권이 요 콜러블 본드였죠. 그리고 우리가 콜러블 본드에 배웠던 것은 하나 더, 이러한 콜러블 본드는 언제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콜러블 본드에서 배웠던 것은 이제 피겨 16.5를 보기 전에 그렇다면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요렇게 채권 가격과 일드의 모습이 이제 요런 모습을 띠다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오르지가 않게 된다. 그래서 요 어떤 이 리미트가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요 가격이 채권의 이 콜러블 본드의 전환 가격. 그래서 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아무리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이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만약에 일반 채권이었으면 이렇게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요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어떤 한계를 만나서 그 한계 이상 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게 된다. 왜? 투자자에게 이 채권은 불리한 채권이니까 갑자기 조기 상환한다고 하니까 채무자가 나한테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콜러블 본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피겨 16.5번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에는 이 콜러블 본드도 그냥 일반 채권처럼 이렇게 파지티브 컨벡시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툭 들어가 있는 모습을 컨벡스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을 때는 이렇게 파지티브 컨벡시티를 갖는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조기 상환할 위험의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 이제 그렇게 되면 요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가 않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 이거를 수학에서는 지금 이거를 컨케이브라고 하는데 이제 관습적으로 우리 금융에서는 이거를 컨케이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네거티브 컨벡스 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을 때,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 즉 콜로벌 본드가 조기 상환 당할 막 할 것 같아, 될 것 같아. 막 그러면 투자자는 막 불안하지. 이제 그럴 때에는 지금 파지티브 컨벡서티가 아니라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런 네거티브 컨벡스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이렇게 파지티브 컨벡스 할 때는 이게 투자자한테는 좋다라 그랬죠. 시장 이자율 떨어질 때 실제보다 더 오르고 시장 이자율 오를 때 실제보다 채권 가격이 덜 떨어지는 투자자한테는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대죠, 반대. 지금 보면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더 올라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덜 오르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그래서 이게 뭐다? 네거티브 컨벡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접선보다 지금 요게 밑에 있고 요것도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다? 이게 투자자한테는 참 안 좋은 모습 특성인데 네거티브 컨벡스 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컨케이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러블 본드에는 이제 요런 어떤 피겨를 통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런 모습을 이제 갖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effective duration이라고 나와 있는 거가 있는데, 이러한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게, 당장 내일에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종가보다 오를지 내릴지도 예상이 안 되는데, 지금 채권 만기가 뭐 1년, 2년, 3년 후에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쭉 가면서 시장 이자율이 오를지 내릴지, 그래서 이게 이 채권이 조기 상환 될지 안 될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modified duration 가지고 듀레이션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조금 이게 당연히 발생하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기 상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배웠던 거를 듀레이션을 이제 이 콜러블 본드 듀레이션을 그냥 막 계산을 하게 되면 부정확한 듀레이션 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듀레이션을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effective dura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듀레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듀레이션 봤던 거랑 다른 점은 여기 분모가 다르죠.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 요 effective duration에는 분모가 델타 R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한 단위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분자의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effective duration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해요. 단순한데 effective duration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고, 이제 혹시 교과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그젬플 16.3번 교과서 이그젬플 16.3번을 보시면 이러한 콜러블 본드에는 요렇게 effective duration이라는 걸 통해서 듀레이션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요런 좀 독특한 모습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16.2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또다시 MBS와 듀레이션과 이제 컨벡시티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왜 MBS가 또 다시 등장을 했냐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콜러블 본드 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을 했을 때에도 개인으로
이제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친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아니면 그냥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MBS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제 모기지로 대출해간 게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이거 주택담보대출 해간 돈 빌려간 사람들이 그냥 조기상환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기지를 기반으로 발행된 시큐리티인 MBS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콜러블 본드의 이 파지티브 컨벡스 하다가 네거티브 컨벡스 하다라는 모습이 그게 콜러블 본드랑 요 모기지 이 MBS도 되게 유사하다. 그래서 요 MBS의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콜러블 본드의 모습하고 되게 유사한 모습,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MBS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주택담보대출 A, 주택담보대출 B, 뭐 주택담보대출 C, 그래서 여러 명이 빌려간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여러 개로 모아서 그걸 영어로는 풀링을 한다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풀링해 놓은 거를 이제 또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거를 MBS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MBS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요 맨 처음에 주택담보대출 해간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투자자 입장 아니 투자자는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율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분명히 조기 상환 들어올 거거든. 이제 그러면 요 지금 현금 흐름 예상했던 거에서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아모타이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아모타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금을 우리가 계속 매달마다 갚는 거를 그래 아모타이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진짜로 실제 현실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계속 그 규제가 세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내가 매 달마다 원금을 얼마씩 갚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극단적으로는 내가 뭐 5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빌렸어. 그러면 중간중간 계속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 5년 그 만기 때 딱 원금까지 같이 갚는 만기 때 마지막 이자 원금을 갚는 뭐 그런 주택담보대출 방식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되고 무조건 중간중간에 내가 이자 갚으면서 같이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금을 같이 빌렸던 거에서 깎는다. 원금을 내가 갚는다. 그래서 요거를 아모타이징을 그런 뜻이구나. 원금을 내가 빌렸던 것을 깎는다. 갚는다. 그때 표현을 이렇게 아모타이징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콜러블 본드처럼 MBS의 경우에도 여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렇게 네거티브 컨벡서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우리가 피겨 16.6번을 먼저 같이 살펴보면 이제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만약에 콜러블 본드라면 이게 콜러블 본드의 전환 가격이 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MBS의 프린시펄 밸런스랑. 그래서 만약에 콜러블 본드라면 이게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여기서 리미트가 걸려야 돼요. 여기서 리미트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 MBS의 경우에는 요 프라이스 일드 커브를 그려보니까 콜러블 본드의 경우보다 이게 조금 더 올라가. 그 리미트보다 이 프린시펄 밸런스보다 이게 조금 더 올라가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이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그냥 딱 요 콜 프라이스까지가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리미트야. 그래서 이게 MBS로 따지면 이게 프린시펄 밸런스 그러니까 요게 리미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뭐 MBS는 이게 더 오르냐 말이야. 리미트보다 더. 그거는 여기 지금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용대출이 됐던, 주택담보대출이 됐던 내가 돈을 뭐 3년을 빌리기로 했어. 이제 그러다가 내가 돈 빌려간 사람이야. 돈 빌려간 사람이 중간에 좀 조기 상환을 하고 싶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월급이 많이 올랐다던가, 뭐 이제 뜻하지 않게 좋게 돈이 생겨서 아, 뭐 굳이 이자 내면서 내가 대출 유지할 필요 있나? 그냥 돈 갚아버리지. 이제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잖아. 은행하고 약속인 거예요. 내가 돈 빌리는 사람이야. 3년 동안 돈 빌려고 이제 그때 3년 만기로 돈 빌릴게요라고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갑자기 1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예를 들어 돈 갚으러 왔어. 다 갚겠대. 그러면 이건 은행이 뭔가 예상을 하고 있던 현금 흐름과 확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 갚을 때 이거를 조기 상환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을 오히려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담하는 것과 내가 이거를 지금 싼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을 비교를 해서 이게 똔똔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면 이제 그러고도 이익이면 싼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겠죠. 이제 그렇게 조기 상환 수수료가 만약에 좀 비싸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다시 대출을 낮은 시장 이자로 다시 받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유 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아까 콜러블 본드보다 이게 리미트보다 좀 높다라고 한 거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만약에 만기 3년짜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어. 근데 지금 2년 한 10개월째라고 해. 그래서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 시장 입장을 지금 낮아. 그래서 조기 상환 하느니 또 조기 상환 하려면 그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럼 뭐 하러 그래. 그냥 만기까지 가자. 어차피 두 달만 이거 하면 끝나는데 뭐 그러한 경우에 진짜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렇게 콜로벨 본드보다 좀 그 리미트보다 높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진짜 뭐 낮은 확률이긴 한데 주택담보대출로 돈 빌려간 사람이 이거를 인지를 못해서 쉽게 말하면 몰라서 이거를 중간에 갚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 MBS의 경우에는 이제 콜로벌 본드랑 굉장히 유사한 이제 파지티브 컨벡스, 네가티브 컨벡스 모습인데 이게 리미트보다 좀 더 오르게 되는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서는 여기 지금 CMO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CMO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A, 주택담보대출 B, 주택담보대출 C, 주택담보대출 E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요거를 풀링을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돈을 갚든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또 판매를 한 것이 이제 요게 CMO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CMO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우선순위, 돈 받을 때 우선순위, 이게 위에서부터 돈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거를 트렌치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트렌치를 산 사람부터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파생 상품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만약에 지금 지금 이거를 제가 여기 화면에 그려가지고 만약에 요 파란색 왼쪽까지만 있었다 봐요. 그러니까 CMO라는 게 없다, 세상에 없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주택담보대출 A, B, C, D 대출 해간 사람들이 이자율 리스크에 그냥 직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CMO라고 있음으로 해서 요 주택담보대출 해간 사람이 직면할 리스크, 이자율 변동했을 때 뭔가 이 가격 변할 수 있는 리스크를 요 CMO 투자자한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트렌치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자율 리스크를 요렇게 이동을 시킨 거구나, 전가를 시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에쿼티 트렌치보다 요 위에 있는 트렌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전하니까 요거의 수익률이 더 낮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을수록 위험한 거니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CMO와 관련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16.2 컨벡시티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